안녕하세요. 써니북타임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박옥수 지음입니다. 저자 서문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닌 다른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내가 게임에 너무 빠졌어. 이제 그만해야 하는데. 나는 술을 너무 마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다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까? 이젠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 결심하고 가고만 할 뿐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아?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야. 매일 죽고 싶은 마음인데 왜 엄마까지 나를 못 살게 해? 이렇게 소리 지르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잘못된 곳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고 끌려다닐 뿐 자신도 부모님도 선생님도 그 고리를 끊어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합니다. 마음의 세계를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아들 문제로 상담을 청했습니다. 선생님을 때렸다고요? 그런데 그건 당신 아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분명히 제 아들이 선생님을 때렸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아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 학생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학생 마음속에 있는 어떤 힘이 그를 이끌어 그렇게 만든 것임을 제가 그 어머니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숟가락질부터 시작해 말도 배우고 글도 배웁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컴퓨터, 피아노, 태권도, 수학, 외국어 등등 방대한 지식과 기술과 경험들도 배워갑니다. 그런데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주는 곳도 없습니다. 마음에 대해 막연히 알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아야 할 학생이 불행해지고 슬프지 않아야 할 젊은이가 슬퍼하며 지냅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흘러가는 길, 곧 마음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청소년연합을 설립하고 이 단체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에게 마음의 세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들이 게임 중독에서 힘든 과거에서 자폐증에서 벗어나 이제는 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인하게 변화한 젊은이들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 책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2011년 6월 저자 박옥수. 이 책은 모두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마음, 강물처럼 마음에도 흐르는 길이 있다. 2장 욕구, 어려서부터 절제하는 법을 배웠는가. 3장 자제력, 절제하는 능력은 젊음을 마음껏 발산케 해주는 안전장치다. 4장 지혜, 참된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다. 5장 고립, 서로 마음이 흐르지 않고 갇혀 있을 때 불행을 느낀다. 6장 교류, 문제는 혼자 풀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다. 7장 변화,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 8장 발견,
다른 마음과 연결되면 새 삶이 시작된다. 9장 행복. 사람의 맛을 느끼며 살아야 행복이다. 10장 대화. 부담스럽다고 피하지 말고 아버지와 마음을 이야기하자. 저는 오늘 이 중에서 3개의 장을 읽어드리고자 하는데 읽다가 1시간 정도에서 멈추고자 합니다. 1장과 5장과 8장을 읽고 싶습니다. 1장 마음. 강물처럼 마음에도 흐르는 길이 있다. 상한 빵 조각을 주워 먹다가 생각에 잠긴 마약 중독자. 미국 뉴욕에 훌리오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가족을 따라 남미에서 이민을 왔습니다. 물자가 풍족한 미국엔 마약도 흔합니다. 정부가 마약을 없애려 해도 잘 근절되지 않아 학생들도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데 그도 소년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마약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한 마약 중독자입니다. 마약이 필요한데 직장을 가질 수 없으니 그는 구걸도 하고 도둑질도 해서 돈만 생기면 마약 사기에 바빴습니다. 약 기운이 있는 동안에는 춥지도 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아 마음이 편했습니다. 마약을 끊지 못해 그는 젊은 나이인데도 공원 벤치에서 자는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 어느 날 약 기운이 떨어지면서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공원 쓰레기통에는 아이들이 먹다가 버린 햄버거나 빵 조각이 있어서 그런 쓰레기통을 골라 뒤지다가 누군가 먹다 버린 빵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훌리오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먹다 보니 맛이 이상했습니다. 상한 빵이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프니까 정신없이 먹다가 배가 불러오면서야 알았습니다. 손에 있던 상한 빵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빵 조각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빵집에서 갓 구워낸 빵을 사 먹는데 왜 나는 쓰레기통에서 상한 빵을 주워 먹고 있을까? 내 나이에 남들은 결혼해서 집도 사고 직장도 있는데 나는 평생 내 집을 가져볼 엄두도 못 내고 결혼도 못하겠지. 어떤 여자가 마약 중독자와 결혼하겠어. 저 많은 차들 가운데 고물차라도 한번 내 차를 가질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게 될까? 자신을 바라보면서 생전 처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번듯한 차를 몰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결혼해서 아내와 예쁜 아이들과 같이 공원에 산책 오고 다른 사람들은 멋진 옷을 입고 새 운동화 신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래? 마약 하나에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마약이 내 인생을 망쳤구나. 그동안 마약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폐인이 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갑자기 결혼하고 싶어졌습니다. 안락한 집에 살고 싶고 가족과 공원에 가고 싶고 빵집에 가서 원하는 빵을 사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요.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병이 들어 공원 벤치에서 홀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문득 죽음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훌리오는 예전처럼 다시 마약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려 마약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마약 학교는 일정 기간 외부 출입을 금지시키고 마약을 끊도록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첫날 교육을 담당한 선생님이 억지로 끌려온 마약 중독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약 끊고 싶죠? 나는 여러분을 잘 압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는 절대로 끊지 못합니다. 정말 마약을 끊고 싶다면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나는 마약 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어떻게 마약을 끊는지 그 방법을 압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전에 2번씩이나 이곳에 와서 들은 선생님의 똑같은 이야기가 그때에는 훌리오의 귀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엔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맞아. 내가 그랬어. 선생님 말씀을 하나하나 명심하며 듣다가 무심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마약 중독자들인데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자는 사람, 옆 사람과 장난치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훌리오도 옛날에 그랬는데 자기 말로가 마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분명히 발견했을 때 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생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내가 옳은 사람이 되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잘난 사람이 되고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면 누구의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이든 내 맘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듣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내가 정말 잘못한 사람이 되고 내가 틀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도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내가 마약을 못 끊었네 하면서 선생님 이야기에 훌리오가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내가 마약에 잡혀 살았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 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마약 학교를 나올 즈음에 그는 마약을 확실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뉴욕 맨하튼의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공원 벤치에서 새우잠을 자던 삶이 끝났습니다. 비참하게 죽을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된 뒤부터 자기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려고 술을 그만 마시려고 담배를 그만 피우려고 결심하고 안간힘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몇몇 사람은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중간에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는 각오와 노력으로 애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라이처스 스타즈라는 대학생 댄스 팀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안동과 천안 댄스 경연 대회에서 각각 대상을 받았고 거리 축제에서도 상을 받았습니다. 천안 흥타령 춤 축제 때 사회자가 평하길 라이처스 스타즈가 잘 추는 이유를 눈여겨보니까 다른 팀들은 그냥 춤을 추는데 이들은 즐겁게 춤을 추더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즐겁게 일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즐겁게 하면 성과가 훨씬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마약을 끊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끊는 것과 열심히 끊으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발 가게에서도 운동화를 그냥 파는 것과 즐거운 마음으로 파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마음의 세계를 알면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하지 않고 즐겁고 재미있게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미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고 두 내외가 아주 즐겁게 일을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해 합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을 내지 않는 이들은 손님이 오면 함께 이야기하고 음식이 부족하다고 하면 듬뿍 더 주곤 합니다. 인심이 넉넉한 이 식당에 오면 손님들의 마음까지 즐거워졌습니다. 이 식당에서는 꼭 집에서 먹는 것 같아. 이곳을 찾는 사람들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다시 찾아오는 단골이 많아져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 식당이 있다면 누군들 자주 가지 않겠습니까?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재료비를 점점 줄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느새 음식의 양이 줄어들고 재료의 신선도도 떨어집니다. 손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식당에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공부도 내 이익만 위하면 경쟁의식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형식적이고 삭막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심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학식이 높거나 탁월한 기술이 있으면 돈을 잘 벌 수는 있으나 마음의 세계까지 알면 인생이 더없이 행복해집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 생길 일이 거의 없어지고 정신치료를 받을 일도 없으며 자살을 생각해야 할 심각한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평양 기생에게 빠져 이빨까지 뽑아준 시골 부자. 얼굴이 아주 예쁜 기생이 평양에 있었는데 한 번은 시골에서 온 부자가 이 기생에게 빠졌습니다. 기생과 함께 꿈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돈이 떨어지자 시골에 가서 돈을 구해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생이 그 사람을 붙잡고는 절대 안 돼요.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하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돈이 궁색하니 어떻게 하겠냐. 땅이라도 팔아와야겠다. 그럼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당신 일을 하나 뽑아주세요. 일을? 이는 뭐하게? 당신이 없으면 보고 싶어서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이라도 쳐다보면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자기를 이토록 사랑해주는 것이 고마워서 그는 생리를 뽑아 기생에게 주었습니다. 기생은 그 이를 깨끗하게 씻어서 솜에 감싼 후 예쁜 그릇에 넣었습니다. 당신이 올 때까지 이를 보면서 기다릴게요. 시골 부자는 신이 나서 얼른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 후 부자가 다시 평양에 돌아왔더니 그 기생이 다른 남자와 지내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럴 리가 하고 찾아갔습니다. 정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왔어 해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기생이 그렇지요 뭐. 너무 분했습니다. 내 이빨이나 내놔. 광에 가면 이빨 한 소쿠리 있는데 가서 찾아가세요. 광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말 그대로 이빨 한 소쿠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따라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기생인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기생에게 빠집니다. 둘째 아들도 재산을 다 잃은 것이 억울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아들로 자라 해본 일도 없고
할 줄 아는 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일자리도 귀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간청했지만 한눈에 봐도 일해본 적이 없는 티가 났습니다. 일할 곳을 찾고 찾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돼지 쳐봤어요? 쳐보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 아니면 있을 데가 없으니 그것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돼지 수백 마리를 먹이는데 하루 종일 피곤하고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돼지가 오히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돼지 우리에 누워 돼지와 함께 잠을 자는데 달이 밝게 비추었습니다. 달을 보면서 고향 생각을 했습니다. 저 달은 우리 아버지가 계신 집도 비추겠지. 아버지는 평안하실까? 형님은 잘 있을까? 이제야 둘째 아들 마음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도저히 더 머물 수 없어서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누더기 차림으로 빌어먹으며 갔습니다. 내가 이 모양으로 가면 아버지가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내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굴었는데 형님은 이런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나를 욕하고 때려서 내쫓진 않을까? 그렇게 며칠을 걸어가면서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들 자격이 없으니 아버지 집의 일꾼으로 써달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집에 가까이 이르렀고 해질녘 대문 밖에 앉은 아버지는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걸음걸이만 봐도 아들인지 금방 압니다. 우리 둘째구나.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을 덥석 안았습니다. 아버지에겐 아들의 더러운 모습이 안 보입니다. 둘이 끌어안은 채 아버지가 흐느껴 옵니다. 아들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도 않고 곧바로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너는 빨리 가서 목욕물을 준비해라. 너는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너는 가락지와 신발을 가지고 와라. 나머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이웃들에게 다 알려라. 우리 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고. 우리 오늘 밤 잔치를 벌이자. 아들이 종들의 손에 이끌려 따뜻한 물에 몸을 씻었습니다.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단정하게 이발도 했습니다. 아들은 말할 수 없이 고마웠습니다. 달라진 모습으로 아버지를 뵈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아버지의 표시인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탕자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세계를 6단계로 정확하게 그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믿는 단계고 두 번째는 태만과 방종의 단계입니다. 자신을 믿으면 사람이 태만해집니다. 결국 망하는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마음의 단계입니다. 망하고 나면 고통이 찾아오는 네 번째 단계에 이르고 고통스럽다 보면 다섯 번째 단계로 뉘우칩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뉘우칠 때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로 복을 받습니다. 사람은 이 단계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인생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주로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믿어 남의 이야기 듣기를 싫어하는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쩌다 잘못해서 도박이나 마약이나 게임 중독에 빠졌다 해도 마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세계를 꼭 배워야 합니다. 고립. 서로 마음이 흐르지 않고 갇혀 있을 때 불행을 느낀다. 애완견과 사는 미국의 독신녀들. 교도소에서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재소자는 몇 달씩 독방에 격리시킨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좁은 방에서 몇 달을 지낸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는 도쿄나 뉴욕이나 서울이나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 수천만 명이 모여 살면서도 마음이 고립되어 혼자 떠있는 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일을 해내는 것 자체를 꺼립니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 모자란 사람 등 부담 없는 상대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심약한 사람뿐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도 부담 없이 편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혼한 뒤 재혼하지 않고 개나 고양이를 키우며 사는 독신녀가 많다고 합니다. 개나 고양이는 다른 짐승에 비해 영리하지만 사람에 비하면 지능이 떨어집니다. 주인에게 까다롭게 요구하지 않고 제때 밥 먹여주고 쓰다듬어주면 만족해합니다. 왜 나에게 인상 쓰냐고 따지지 않고 왜 늦게 왔냐고 캐묻지도 않고 주인을 보면 무조건 반가워합니다. 친근한 정을 느끼면서도 부담을 전혀 주지 않으니까 독신녀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심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에 가끔씩 부딪혀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부담스러운 일을 자꾸 피하다 보면 마음이 고립됩니다. 고립되면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는 컴퓨터 게임 같은 것만 즐겨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긴장감도 느끼고 성취감도 있기 때문에 자꾸 빠져듭니다. 그렇게 빠지면 빠질수록 부담스러운 일은 더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을 즐기다 보면 사람에게서 인간미를 느끼지 못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더욱 고립됩니다. 부담스러운 일이 싫어서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과신해서 남과 교류하지 않으면서 고립된 삶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해도 네가 뭘 안다고 하고 마음을 닫기 때문에 고립된 상태로 지냅니다.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립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카이스트 대학에서 올해 들어 4명이나 자살했습니다. 만나보진 못했지만 그 학생들도 공부만 하면서 마음이 고립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만약 그 학생들이 가족과 마음을 늘 소통하고 살았다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내가 자살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실까? 어머니가 매우 슬퍼하시겠지. 동생은 또 얼마나 실망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제가 군 부대에서 자살 방지 교육을 하는데 처음 교육하러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자살하는지 그 마음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특색은 마음이 고립되어 있어서 어떤 생각이 들면 거기에 휘말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실화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남북한이 싸우면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 LA 근교에 한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12시가 가까웠는데 따르릉 따르릉 하고 그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존이에요.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존은 하나뿐인 외아들로 한국 전쟁에 참전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많은 미군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 졸이며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너 정말 존이냐? 예, 어머니, 저예요. 지금 어디냐? 이제 방금 LA 공항에 도착했어요. 아, 그래? 몸은 건강하니? 예, 건강해요. 부인은 정말 기뻤습니다. 존,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빨리 집에 오거라. 엄마, 나 지금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빨리 와라. 부인이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존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내가 한 친구를 집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 데려오너라. 어떤 친구인데? 같이 참전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전쟁터에서 주례를 밟아 한쪽 다리가 없고 오른팔도 없고 눈도 한쪽을 잃었어요. 그래, 안 됐구나. 어서 와서 일주일 푹 쉬었다 가게 해라. 엄마, 나는 그 친구하고 한평생 같이 살았으면 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전쟁에 갔다 오더니 감상적인 사람이 됐구나. 생각을 해봐라. 한쪽 팔다리가 없으니 화장실은 어떻게 가고 샤워는 어떻게 하겠니? 그런 사람이 집에 오래 있으면 네가 불편할 것이고 나중엔 귀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얼마간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에 가게 해라. 엄마, 나는 그 친구랑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가 전쟁터에서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다를 거야. 나중엔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구나. 예, 알겠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 왜? 안녕히 계세요. 웬 인사는? 그래, 빨리 와라. 엄마, 왜? 엄마,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 빨리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인은 전쟁 나간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곧바로 아들 방을 청소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다시 다리미를 꺼내서 아들 옷을 말끔히 다려 옷장에 걸어 놓았습니다. 침대 옆에 꽃도 꽂아 놓았습니다.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이런 행복을 느껴보기는 오랜만인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가서 아들에게 줄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지만 아들을 기다리면서 요리를 한다는 것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8시가 되고 9시가 되었는데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속이 탔습니다. 얘가 빨리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10시가 되고 11시가 되어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젊은 애들은 친구들과 놀다 보면 정신이 없다니까. 정오가 지나고 오후 1시가 다 되었을 때 따르릉 따르릉 하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빨리 안 오고 왜 또 전화를 해? 라고 생각하면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거기가 존의 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만. 존의 어머니신가요? 예, 그런데 누구시지요? 경찰인데요.
부인 아들이 호텔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부인은 꼭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아들이 죽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도 믿겨지지 않았는데 곧 온다던 아들이 이번엔 죽었다니 부인은 정신없이 차를 몰아 병원으로 갔습니다.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가 부인을 한 병실로 인도했습니다. 병실 가운데 침대가 덩그러니 있고 그 위에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데 하얀 시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시트를 젖히는데 부인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사랑하는 아들 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눈이 없고 얼굴은 흉터투성이고 한쪽 팔과 다리도 없었습니다. 부인은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쳐 울었습니다. 존, 왜 그게 너라고 말하지 않았어? 왜 그게 너라고 엄마에게 말하지 않은 거야? 존은 한국 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해 동부 전선에서 전투를 벌이다 주례를 밟았습니다. 다행히 즉사하지 않고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위생병들이 의식을 잃은 존을 병원으로 후송시켰습니다. 존이 의식을 회복한 뒤 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한쪽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다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쪽 팔도 없고 한쪽 눈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존은 일본 오키나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LA를 향해 가는 비행기 안에서 존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떠나올 때는 건강했는데 불구자가 되어 돌아가는구나. 내가 이런 몸으로 미국에 도착하면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까? 자기가 봐도 모습이 흉측한데 친구들이 이런 자기를 좋아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탐, 매튜, 앤드류,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생각해 보았지만 누구도 자기를 반가워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자 친구들은 더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존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래,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지만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면 다시 용기를 잃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도 이런 나를 싫어하실지 몰라. 공항에 내린 후 존은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전쟁터에서 주례를 밟았어요. 한쪽 팔다리가 없고 눈도 하나 잃었어요. 저는 그 친구와 평생 살려고 해요. 아니, 한평생 살아야 돼요.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예, 네가 전쟁터에서 감상적인 사람이 되었구나. 생각해봐라. 팔다리가 없으면 화장실은 어떻게 가고 샤워는 어떻게 하겠니? 함께 지내면 네가 불편할 것이고 조금 더 지나면 부담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잠깐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마음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부담스러워 하시겠구나. 어머니가 나를 귀찮아 하시겠구나. 어머니가 나를 불편하게 여기시겠구나. 그렇다면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나. 결국 존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존, 왜 그게 너라고 말하지 않았어? 만약 네가 팔다리를 잃었다면 내가 네 팔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주었을 텐데 더 영광스럽게 여겼을 텐데. 어머니와 아들 사이라도 서로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 마음을 주고받지 못해 아들이 어머니의 진정한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알려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전쟁터에서 팔다리와 눈을 잃었어요. 나 싫어할 건가요? 싫어하면 집에 안 갈게요. 하고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야 했는데 내 친구가 있는데 하고 돌려서 말했습니다. 그런 장애 요소가 어머니의 마음이 존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존은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것이지 어머니의 마음을 정확히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마음을 나눌 상대가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도 두려울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마음을 나눌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슬플 때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친구고 가족입니까? 외롭고 고독할 때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홍수가 나서 우리 집이 물에 잠겼다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서 며칠 지내며 쉴 수 있듯이 마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할 때 그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으면 어려움을 이길 힘이 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살아야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다가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잘못된 생각 가운데 고립되어 있다가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눌 때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발견. 다른 마음과 연결되면 새 삶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비공개로 자기에게 점수를 매겨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보다 높은 점수를 줍니다. 실제 남들이 평가하는 자신의 점수는 50점인데 자신은 80점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자주 부딪힙니다. 80점인 자신을 사람들이 50점으로 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갈등을 빚어냅니다. 반대로 똑같은 50점짜리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30점이라고 매길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을 50점으로 봐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짐으로 관계가 원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훌륭해. 나 같은 여자가 이런 남자에게 시집 온 것은 정말 행운이야 하는 마음을 가진 여자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남편이 나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니까 남편에게 말하면 다 해결될 거야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자신은 쉽니다. 남편이 그 일을 맡아줌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 일을 맡아줌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남편보다 낫지. 남편은 잘하는 게 없어 하고 생각하는 여자는 어려운 일을 남편에게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다 짊어지고 해결하려 들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남편을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다 일이 잘못되면 남편에게 원인을 돌려 부족한 자신의 모습은 감춰버립니다. 사람이 꼭 부유한 환경이 아닐지라도 마음을 잘 다스리면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 99%가 실제보다 자신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대부분 내가 잘났다, 똑똑하다, 정직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남에게 지시하려고 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결혼할 때 배우자 얼굴이 좀 못생겨도 괜찮고 돈을 좀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나 신랑이든 신부든 상대방보다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늘 가르치려 들고 성에 차지 않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부모를 불행하게 만들고 자식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자기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 아내는 결혼 전에 은행원이었는데 일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창구에 앉으면 일처리가 빨라서 다른 창구는 손님들이 밀려 있어도 그 창구는 손님들이 줄 설 틈이 없이 줄어들었답니다. 은행에서 늘 인정받고 살다가 결혼한 후 남편을 따라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이 부인은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남편 덕분에 선교사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문명의 혜택이 적은 곳이기 때문에 사는데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부인은 그곳의 삶이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어휴, 저 시커먼 사람들 냄새, 저 벌레들, 수돗물은 왜 안 나오는 거야? 부인은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참고 지내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혼자 마음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들뜬 얼굴로 들어와 아내에게 말하길, 여보, 우리 부부에게 정글에 들어가서 2주 동안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오래. 정말 감사하다. 그렇지? 하는 겁니다. 뭐가 감사해? 하나도 안 감사하다. 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남편이 너무 감격해 하니까 이야기를 되받아치기가 곤란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사실 당신이나 나나 정글 사람들 말을 잘 모르고 서툴잖아. 우리보다 원주민어를 잘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를 보내는 것은 특별한 은혜야. 우리가 정글의 원주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 당신도 감사하지? 진지한 남편의 표정에 부인이 응, 감사해 하고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도시에 사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 정글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부가 살던 곳은 가나의 테마라는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4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쿠마시란 도시로 갔습니다. 쿠마시부터는 버스가 없어서 통나무를 실어 나르는 트럭을 얻어 타고 험한 길을 몇 시간 가야 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아예 도로가 없어서 차가 못 다니고 안내할 사람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내자를 따라서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정글은 숲보다 울창해서 낮에도 어두컴컴하고 나무들이 많아 허리를 펴고 걷기도 힘듭니다. 앞장선 사람들이 커다란 정글 칼로 나무들을 쳐가면서 앞으로 가야 합니다. 정글 길을 몇 시간을 걸어서 목적지인 원주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정글 깊은 곳에 자리한 마을로 그곳에 있던 나무들을 잘라내고 바나나 잎이나 코코넛 잎을 엮어서 만든 움막 40~50채가 모여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닭들이 돌아다니고 개와 원숭이 몇 마리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이 생기고
백인이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종을 백인, 황인, 흑인으로 나누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백인과 흑인으로만 나눕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아프리카에 가면 백인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선교사 내외를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손도 한번 만져보고 얼굴도 만져보면서 그들은 선교사 부부를 신기하게 보았습니다. 정글에는 시계가 없어서 몇 시에 모이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로 예배 시간을 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선교사님이 성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으면서도 끼리끼리 속닥이는 사람, 들어 누워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각양각색인데 그들에게 선교사 부부는 서툰 말로 더듬더듬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어떤 부부가 달걀 2개를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파파야를 가지고 왔습니다. 코코넛도 가져오고 망고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정말 귀하다는 닭을 1마리 잡아왔습니다. 며칠 후 선교사님 부부를 초청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참 죄송합니다. 뭐가요? 제가 선교사님을 초청했지만 저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당에 있는 닭들은 전부 제 아내의 닭입니다. 저기에 있는 바나나와 코코넛 나무도 다 따먹은 나무가 내 나무고 주렁주렁 달린 나무는 내 아내의 나무입니다. 내 아내는 부자지만 나는 가난합니다. 정글 사람들은 결혼도 쉽게 하지만 이혼도 쉽게 해서 남녀가 결혼해 부부가 되어도 나중을 생각해 재산을 합치지 않는답니다. 서로 자신의 소유가 분명해서 자기 것이 아니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사실 정글에서는 냄비 2개에 옷 2벌 있으면 부자인데 말입니다. 선교사의 아내가 그 남자의 말을 듣고 그런 삶이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거기 있는 바나나와 코코넛, 닭을 다 합해도 몇십 달러가 될까 말까 한데 그것 가지고 아내 것, 남편 것을 구분하는 것이 유치할 정도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 같으면 남편에게 여보, 배고파요? 내 바나나 당신 다 먹어요? 하겠다.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겠어? 이렇게 내 것, 네 것 가르고 사는 게 부부야? 무슨 부부야?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부인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기는 바나나를 가지고 남편에게 그렇게 하지 않지만 다른 면에서는 자신의 것과 남편의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도 정글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원주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가 자기 역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게다가 정글 사람들은 냄비 하나로 만족하지만 자기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남편과 함께하는 것보다 허무한 데 너무 욕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피상적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구나. 그 후로 그 부인의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뜨이면 변합니다. 매일 일어나는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변화할 수 없지만 일을 한 뒤 이건 정말 잘못되었구나. 이건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느끼는 사람은 변해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마약을 하거나 잘못된 습관에 젖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스스로 마약을 끊으려고 하거나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끌고 가서 마약에서, 도박에서, 나쁜 행실에서 떠나게 해야 벗어나는 것이지, 스스로 삶을 바꾸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게 몇 번 실패하고 나면 아예 그 삶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차이가 생깁니다. 밝고 건전한 마음을 받아들이면 밝고 건전한 삶을 삽니다.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 자신보다 조금 낮추어서 살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각오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